이제 마지막 발표로 갈 텐데요. AI5에 제가 더 이상 이제 뭐 CEO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서요. AI5의 CEO시죠. 길이의 정치 철학자, 그러니까 정말 길에서 활동하시는 길이의 정치 철학자에서 재단법인의 대표로 변신하셨습니다. 김만권 대표님 발표 드릴 텐데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책을 냈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새로운 가난이 온다라는 책을 냈지만 인문학자가 가난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AI5와 대학 밖 대학 스토리텔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테고 아마도 이 발표에서는 앞에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과 합쳐서 AI5의 큰 그림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아까 뭐 한 차례 인사드려서요. 이렇게 저도 앞에 발표 4개를 들으면서 뭔가 저한테 좀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장면이 있었고, 특히 앞에 그 학문 후속 세대의 이야기 들을 때는 제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예. 좀 그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제 인생에 2가지 아주 중요한 모먼트가 학자가 되었을 때 중요한 모먼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앞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었고 그냥 제가 박사학위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어떤 생각으로 돌아왔냐면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난 바깥으로 대학 밖으로 나가서 일반 보통 사람들을 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만약에 뭐 우리 앞에서 봤던 이제 우리 김지은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멀리서 읽고 가장 가까이 가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 시기 때 아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유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유학 끝나고 돌아와서 딱 비행기 내리고 집에 가서 짐 풀고 바로 강의를 나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강의가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하는 정의의 괴보학이라고 하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 강의에 가서 딱 처음에는 저는 이제 뭐 이제 유학 끝나고 들어오고 저를 아무도 모를 거고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은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강의장에 한 6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요즘으로선 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이거 무슨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나가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온 시 한 편이 있었어요.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고 하는 그 첫 줄을 딱 읽었는데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내가 대학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확신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때 제가 막 펑펑 울어버렸어요. 한 10분 정도 제가 그 강의에서 울었는데요. 여기에 그 강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이 한 2명 계십니다. 그때 제가 막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문학이 대학 밖에서의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하나의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2번째 제가 또 뭐 중요한 장면은 사실은 올해에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김재인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우리 인문학이 구걸하는 인문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돈 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문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업할 겁니다. 저랑 같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0.2초 만에 김재인 선생님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같이 이제 뭔가를 이제 시작해서 저희 AI5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인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인문학의 위기를 정말 오랫동안 뭐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인문학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기의 장면이 기술의 변화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모의 시대에서 포노의 시대로 변했다라고 하는 디지털 인류의 등장을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저는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 놓은 21세기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을 따르면 live well,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과 아주 잘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인류로서 우리가 이 기술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인문학의 위기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10년 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저희들 인문학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DBPI에 검색을 해보면 인문학의 위기로 1039건이 나옵니다. 이만큼 많이 된 연구 학문 분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위기를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게 1993년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인문학의 위기였는데 우리는 계속 똑같이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인문학의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에서 명확하게 규명한 논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째 우리는 왜 그러면 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인문학은 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기술의 발전에 무력할까라고 했는데, 인문학의 위기와 함께 나타난 동시적 현상을 들여다보면 그때 인문학의 위기가 나올 때 전 세계적으로는 지구적 시장이 구축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문학이 이 지구적 시장이 만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비판에는 이렇게 열광하고 거의 집중하고 있었는데, 정작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무력하고 거의 비판을 하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김재인 선생님의 표현, 적나라한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자면 인문학자들이 그 기술의 변화를 읽을 만한 문해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문해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인문학이 뭐냐라고 하면,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기술, 온갖 인간이 관계 맺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책임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이해는 뭐고 소통은 뭐고 책임은 뭐냐라고 묻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understand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under라는 말은 사실 아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between, among,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건데,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새롭게 관계 맺고 있는 이 기계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공통의 것을 만들어내는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능력인 책임도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인문학의 시대가 그러면 정말 위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김재인 선생님과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동의했던 게 뭐냐면, 이게 오히려 인문학의 기회다. 왜냐하면 언제나 새로운 인문학은 변화하는 시대의 꽃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이해, 소통, 책임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문학이 연구해온 내용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이런 대응할 수 없는 거는 인문학의 무력함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 소통, 책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문학이 꽃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거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인간과 기계가 맺는 파트너십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것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처음 기계 시대가 시작되고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자꾸 이런 것들을 밀어내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면 이제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그리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라면 인간을 지배하려 들 것 아니냐? 인간보다 더 일 잘하는 기계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관계 맺는 세계에 대한 이해, 소통, 책임에 대한 교육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 파트너십을 이 양자에서 맺을 수 있느냐? 그냥 하나의 샘플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중독되었다라고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것이냐는 상당히 기계와 인간이 맺는 관계 자체를 다르게 설정해 준다. 하나는 치료되어야 될 것이지만 하나는 우리가 신체의 일부로서 잘 규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계 맺는가, 그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확장된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긍정적 파트너십을, 기계와 맺는 긍정적 파트너십을 이제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비인간 존재로서의 어떤 우리 다양한 옆에 생명들, 그리고 우리 삶이 현실적인 조건인 지구로까지 다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인간 존재로서의 생명, 기후위기, 탄소 연료 사용, 디지털 기술, 이거 아무것도 분리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문학의 변화의 방향 자체는 우리가 과거에는 늘 정복의 대상으로,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기계, 비인간, 지구, 우주를 우리와 동등한 관계 속으로 올려놓는 어떤 같이 관계를 맺고 같이 평화롭게 조화롭게 잘 지내야 될 존재로서 보는 어떤 그런 인문학의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그냥 우정의 인문학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재인 선생님께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인문학에서 뉴 리버럴 아트로 우리가 뭔가 전환이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문해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뉴 리버럴 아트의 핵심이 새로운 기술의 축적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대에는 어떤 그 지식을 어떤 가치와 태도로 쓰는가가 진짜 중요한 시기가 왔다. 다시 도래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교육이 자꾸 이제 지식 수준이 소득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학교 현장에 지식의 주입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암기식 교육이 제국주의 때문에 암기식 교육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뭐 관료들을 파견해도 똑같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됐죠. 그래서 어떤 제국주의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제 새롭게 뭔가를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각의 근력을 기르는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뉴 리버럴 아츠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정보를 텍스트로 습득하던 시대에서 음성으로 습득하고 나누는 시대로 바뀌었다 라고 저는 또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흔히 텍스트를 보다가 영상을 보면 자꾸 시각적 효과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듣는 효과들이 지금 현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음성 중심적으로 바뀐 상황,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학에서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냐라고 하면 결국은 인문학 시장의 이중 구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다 대학의 위기는 설명을 했고요. 근데 대학 밖에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인문학의 수요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대학 문화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인문학이 시장 이중구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1990년대 말부터 이제 인문학 수요가 바깥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인문학 밖에서 그 인문학이 대학 밖에서 인문학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깥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학 문화는 또 스토리텔러들에게 되게 척박한 문화가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학 밖 대학은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실제 저는 이게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된 세계를 저는 늘 시간과 공간을 압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대학 안에서의 좁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면, 이 연결된 세계에서 자신이 스토리텔러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뭔가 여기서 다른 것들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밖 대학이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구적 차원의 모델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지구적 차원의 모델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들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환경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K-팝, K-컬처 같은 것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큰 행운이자 아주 우호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세계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잘 연결시켜 놓느냐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거대 언어 모델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저는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말로 했다고 해도 이것들이 다양한 언어로, 사실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쉽게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1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AI를 제가 어제 바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를 쭉 대면서, AI야, 너는 어떤 학문을 제일 못하니? 그랬더니 AI가 저한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제일 잘 못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제일 잘 못합니다라고 답했거든요. 그런데 AI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규칙과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이면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인간사의 본질은 우연성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플라톤 철학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 인간사의 우연성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우연성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단발적 사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거대 언어 모델, 뭐 인공지능의 대세로 자리 잡은 거대 언어 모델이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전 이 모델이 오히려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도래할 뉴 리버럴 아츠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기계가 필요로 하는 인간의 파트너십을 어떤 그 파트너십의 본질적 능력을 제공할 거다라는 게 제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력 자체가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또 구현해 보려고 직접 시도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